시대를 초월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대중가요를 통해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입니다. 오늘도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계절은 여전히 추운데 그 지난 시절을 추억하는 노래가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네, 조미미의 서산 갯마을 살펴보겠는데 이게 2010년에 노래비가 건립됐어요. 노래비요? 네, 서산에. 그래서 사실 노래가 히트하게 되면 노래비가 이렇게 건립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흔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노래비를 보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서산 갯마을은 엄청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노래비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한번 노래비가 있는 그런 세워진 그런 노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이제 조미미의 서산 갯마을 좀 많이 들었던, 사실 뭐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셔가지고요. 네네. 들었었는데요. 그 서산 갯마을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우를 따려 전국을 따려 서산 갯마을 처녀들 부푼 가슴 꿈도 많은데 이 서산 갯마을이 네. 어떤 노래인가요? 어느 시대에 나온 노래인가요? 이게 1969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이미 가수 조미미는 스타가 돼 있었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아, 바다가 육지. 네, 그 이어서 바로 발표한 게 서산 갯마을이었는데요. 1970년대 초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상에 그 당시에 이 서산 갯마을이 하도 유행해서 서산이 어디지?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사회과부도 아시죠? 예, 사회과부도. 네, 지리. 예, 지리, 예. 네, 그래서 아 서산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 궁금해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리를 사회과부들을 찾아볼 정도로 그만큼 유행했던 그렇습니다. 노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노래 자체가 어떤 갯마을의 좀 어떤 고된 일상 같은 것들을 굴 따라 전복 따라 그런 것들이 참 잘 묘사돼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갯마을의 풍경을 그냥 네. 눈으로 보는 듯한 그렇습니다. 이런 네. 거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풍랑에 이제 돛배가 달랑달랑 거리는 모습 같은 게 예.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산 갯마을이 유행했던 70년대까지만 해도 네. 서산은 뭐 충남의 대표적인 오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알지 못했고요. 교통이 불편해서 서산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 타고 인천으로 갔다고 합니다. 보통은 대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교통이 인천 가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아, 바다를 통해서 예, 가는 게 훨씬 그렇습니다. 더 가까우니까 예. 그러신 거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더 열심히 일하시고. 일하시고 하고. 그걸 바로 반영한 게 서산 갯마을을 할 수 있겠죠. 노래비가 있는 서산 왕산포구의 풍경 한번 만나보실까요? 복되고 길한 고을이라는 뜻을 가진 충남 서산. 서해안 최대의 황금어장인 가로림만을 끼고 있는 지곡면은 사시사철 풍요로운 자연만큼이나 넉넉한 인심이 빛나는 곳인데요. 그중에서도 중앙리 왕산포구에는 이 지역을 알리는 특별한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서산 갯마을 노래비인데요. 지난 2010년 세워진 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래비를 세운 목적은 이제 조미미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은 다슬 모형으로 해가지고 범선에 다슬 모형으로 해가지고 안녕과 배를 가지고서 어업 활동을 하면 안녕과 귀원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했고요. 노래비를 세우고 나서 축제를 2011년부터 서산 갯마을 축제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8회까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산 바닷가 마을의 서정이 담긴 노래비의 명성을 잇기 위해 매년 초여름 갯마을 축제를 개최해 왔는데요. 썰물이 빠져나간 후 드넓게 펼쳐진 갯벌에서의 조개 체험이 특히 인기입니다. 짭조름한 바닷내음 가득한 갯벌에는 안악들의 삶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왕산포구 갯마을 어머님들은 추운 겨울에도 갯일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오늘도 채취해온 굴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굴까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굴보다 특징 있는 게 여기 굴은 이렇게 탱글탱글해갖고 달어 이게. 여기는 민물 썰물이 있어갖고 굴이 해를 많이 봐요. 해를. 그래서 굴이 더 향도 좋고 맛있어요. 탱글탱글하고. 굴을 따랴 천국을 따랴 서산 갯마을 처녀들의 부푼 가슴 서산바다의 또 하나의 보물, 감태 작업도 한창인데요. 12월부터 3월까지 나오는 감태는 어머니들의 든든한 소득원이자 귀한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초록빛 파릇파릇한 감태와 굴은 전으로 부치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노릇노릇 먹음직스런 감태굴전, 어머니들의 인생을 달래주기에도 그만입니다. 바다를 터전 삼아 한평생 살아온 어머니들. 변치 않는 바다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다 보니 긴 세월이 가는 줄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들은 서산 갯마을 노래를 어떤 노래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모든 게 살아온 인생이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슬프지 뭐. 여기서 60여 년 된 게 살았으니까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겪고 살았잖요. 이거 해가 뭐 애들 켜가 뭐. 그러니까 슬프지. 서산 노래만 들으면 옛날 생각나요. 그 노래 들으면 아무래도 가슴이 찡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세월을 살아오셨잖아. 우리 세대는 아니더라도. 들으면은 좀 가슴에 좀 와닿고 그런 건 있어요. 서산 갯마을 노래는 지금도 어머니들의 삶 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굴을 까느라 분주한 어머니들의 모습을 만나 뵀는데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머니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를 보면 요놈의 풍랑은 왜 이다지 사나운고 아낙네들의 오지랖이 마를 날이 없구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아는 그 오지랖이 넓다 네. 그 표현하고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지랖이 넓다 그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더욱더 리얼한 느낌, 고단한 삶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죠. 이게 오지랖이라는 게 그럼 어느 부위인가요? 옷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일종의 그 겉옷 앞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일하게 되면 이게 물에 젖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지랖이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마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땀도 마르지 않고 이런 또 바다와 또 싸워야 되는 이런 그렇습니다. 현상을 좀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네. 조미미 씨는 어떤 가수신가요? 일단 60년대 말 7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이미자의 인기에 못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노래를 갖다 우리에게 들려줬는데요. 조미미 노래는 두 가지 특성을 보입니다. 하나는 지역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서산 갯마을처럼 또 서귀포를 아시나요?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서귀포 알았습니다. 또 진부령 아가씨, 헤어진 목포항, 그리고 눈물의 연평도. 눈물의 연평도는 최숫자 선생님의 곡인데 조미미 노래로도 정말 사랑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지리 공부시켜준 여가수가 그러니까 좀 전에 사회과부도 공부하셨다시 전국을 그러면 노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네. 공부를 하신 셈이시네. 정말 대단하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하나가 또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사랑 많이 받았어요. 조금 예우해 주는 듯한.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노래. 그리고 먼 데에서 오신 손님. 그리고 또 단골 손님. 님자를 항상 붙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은 가수가 또 조미미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갔던 힘겨운 분들을 위한 위로도 그렇습니다. 하시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수시네요. 예. 예, 지금까지 70년대 어촌의 고단함을 담은 서산 갯마을을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네. 두 번째 노래비로 함께 온 노래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한번
좀 아마 소개해 주시죠. 충청 지역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바로 주병선의 칠갑산입니다. 칠갑산이요. 네. 지금 가면 거기에도 또 노래비가 만들어져 있는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노래가 크게 히트했던 거죠. 애절함의 극치, 국악 리듬까지 또 사용하면서 당시에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받은 게 주병선의 칠갑산입니다. 네, 그렇다면 충남 청양 칠갑산에 얽힌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노래 칠갑산을 잠시 들어볼까요? 콩밤에는 아낙네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씩 누나 이 가사를 들어보면 꼭 네. 저기 김소월의 시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요. 네네. 그러니까 배적삼이 흠뻑 그렇습니다. 젖는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어머님이 그동안 고생하셨던 삶의 질곡이 멜로디와 가사로 잘 전해지는 듯한데요. 특히나 또 국악풍의 노래라는 그렇습니다. 게 네. 굉장히 좀 이채롭거든요. 그러니까 트로트라고 보기 어렵고요. 중머리 그다음에 또 언머리 가락을 갖다 적절하게 배합을 했고 이걸 주병선이 너무도 소화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애절함 같은 것들이 아주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또 사랑을 받게 된 건 국악 리듬도 있지만 시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우리 국내에 퍼지냐면요. 노래방이 생겨나요. 근데 노래방이 어떻게 들어가서 좀 뭔가 가창력을 과시하고 싶을 때 딱 이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가창력을 가시하고 싶어도 잘못 부르면 또 욕을 먹는 노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던데. 네, 물론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치, 어렵고 힘들고 또 부르고 싶은 노래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남다른 사연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는 그 작곡가 조은파 선생님 곡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고향이 이제 충남 부여시인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비 오는 날이었는데 칠갑산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전민 어머니의 얘기를 듣게 돼요. 화전민이요. 네, 화전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하니까 그 자기 딸을 갖다가 부잣집 며느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 애절함을 그대로 옮긴 게 바로 칠갑산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고단함과 그렇습니다. 딸을 또 보내야 하는 어머님의 가슴 아픈 사연과 그러니까 실제 사연이 듬뿍 담긴 노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애절한 노래인데 원래 네. 이 노래는 좀 다른 가수분이 좀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10년 전에 윤희상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아마 우리 가요 밴드 중에서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88년 요때 우리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마 주부가요일장 기억하세요? 아, 기억합니다. 네네. 그때는 뭐 주부가요일장에서 몇 주 우승하면 그 노래가 히트곡으로 연결되는데 그때 뮤지컬 배우 진주라고 예. 그 어머니가 나와서 뜻밖의 이 곡을 갖다 선곡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3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곡의 원래 가수가 주병선이었다. 그래서 주병선의 칠갑산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방이 만들어지면서 딱 시점에 그래서 이 곡이 아주 그야말로 애창곡으로 완전히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어머니를 위한 노래지만 또 어머니에 의해서 또 저기 그렇습니다. 뜬 노래가 된 거네요. 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가수가 조명받기도 하고 굉장히 네. 좀 좋은 노래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네. 소중함이 담겨 있는 오늘 노래들을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좀? 네, 그렇습니다. 신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가족을 생각하실 텐데 아마 가족 생각하는데 특히 어머님 생각할 때 이 곡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병선의 칠갑산. 네. 저도 어머님한테 좀 더 잘 해드려야겠다, 잘 모셔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평생 고생하신 게 저희 시대 때는 어머님이잖아요. 어머님이시죠. 네. 네, 신년을 맞아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노래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뉴스 신호등 지금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첫 번째 신호등 빨간불은 이쑤시개입니다. 이쑤시개. 최근 SNS를 중심으로 녹말 이쑤시개를 튀겨먹는 영상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초록색 이쑤시개를 기름에 넣으면 빠른 속도로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신기해 보입니다. 이렇듯 녹말 이쑤시개를 튀긴 후 각종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는데요. 녹말 이쑤시개 먹방을 찍은 사람들은 이쑤시개가 옥수수 전분과 식용색소 등으로 만들어져서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뜨거운 열과 반응하며 2차적인 유독물질이 생길 수 있다며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갑작스러운 이쑤시개 튀김 열풍에 누리꾼들도 걱정 가득한데요. 잘 분해되라고 녹말로 만든 거지 먹으라고 녹말로 만든 게 아닌데 아이가 갑자기 이쑤시개 튀겨달라길래 당황했는데 이런 이유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입니다. 즉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네요. SNS에 무분별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과 그걸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들 모두 정지! 녹말 이쑤시개 튀김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노란 신호등 살펴볼까요? 마약이 노란불에 걸렸습니다. 대전시의회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약 옥수수와 마약 김밥처럼 상품 이름에 마약이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금지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보호구역은 학교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에서 직선 200m까지 해당되는데요.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류 상품명의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시각처 역시 마약에 대해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런 조치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새 마약 범죄가 많아져서 이런 식으로 경각심 주는 건 필요할 듯 이런 걸 하나하나 규제하는 게 맞나? 차라리 마약 처벌을 더 강화해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약이란 용어를 친근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해서 좋다는 쪽과 과도한 규제라는 쪽으로 엇갈리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한데요. 아직 논리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를 먹으면서 마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게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의미로 마약 마케팅에 주의! 노란불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신호 초록불 볼까요? 택시가 초록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안성호 기사가 운행하는 뷰티 택시가 대전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뷰티 택시는 출근 시간 바쁜 여성 승객들을 위해 뒷좌석을 미니 화장대로 꾸며 놓았는데요. 거울부터 고데기와 머리핀은 물론 기름종이 등 뷰티 관련 용품들이 가득해서 출근길 맨 얼굴로 탑승해도 걱정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탈취제와 구강청결제 그리고 인공 눈물 등을 구비해 모든 승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요. 누리꾼들도 싱그러운 미소로 뷰티 택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출근하거나 이동할 때 너무 좋겠다. 센스 만점 기사님 최고. 전국유일 뷰티 택시가 다니는 대전. 이쯤 되면 유잼도시 아니냐고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갈수록 오르는 택시 요금이 아깝지 않게 승객들을 만족시키고 싶었다는 안성호 기사. 그의 작은 실천이 일상 속 소소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싣고 달리는 뷰티 택시. 언제 어디서나 향기롭고 아름답게 쭉 아낌없이 직진하기를 바라며 초록불 들어왔습니다. 빨로초 3가지 신호로 뉴스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오늘 신호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도 생활 속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총선을 70일 앞두고 정치권이 새판짜기에 돌입했는데요. 여권은 당정 충돌로 대혼란을 빚었고 야권도 공천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진 정치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성 단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놓고 여건이 시끄러운데요.
얼마 전 서천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 등 해소되지 않은 내관이 남아 있어서 혼란은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먼저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그 봉합이라는 게 이 원래 붙어 있던 게 터진 걸 꿰맨 게 봉합 아닙니까? 네네. 수술할 때도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외과 수술할 때도. 딱 봉합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었는데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 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두 사람의 이제 그 이른바 화해하는 모습, 뭐 봉합되는 모습이 어떤 메시지도 없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물론 나중에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다소곳하게 그야말로 깍듯하게 뭐 언론에서 폴더 인사라고 이제 얘기를 부스터 폴더 있는 사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어깨를 또 이제 신뢰를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변함없는 뭐 신뢰와 존중이 있다 이제 그런 취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사석에선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사적 관계가 이제 워낙 뭐 선후배 관계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집권당의 대표가 정말 민생에 아주 엄중한 장소에 간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그게 봉합의 모양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김건희 그렇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것 앞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논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도 이따 말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해서 저는 언제든지 그 대통령실과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갈등은 재현될 수 있다. 단지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의 이런 뭐 이 명품백 이른바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 보다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투입한 거 아니었겠어요? 김기현 체제로 가지 않고. 근데 이번에는 뭐 그게 해프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계속 대통령실의 그쪽 의사만 따라가려 했다면 한동훈 위원장을 투입한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봉합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봉합한 거라는 표현이실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총선 70여일 남고 뭐 서로 생각을 했겠죠.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이 시점에 사퇴시키면 그다음 대안이 뭡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도 상당히 안 좋고 더군다나 현역 의원들이 이제 친윤계로 특히나 이제 영남권 의원들이 좀 더 이렇게 뭔가 힘을 실어줄 줄 알았더니 뭐 회동한다고 했지만 또 모이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은 또 한동훈 위원장의 힘을 또 실어주는 그런 액션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한 발짝 물러난 거죠. 예,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 확전을 하기 싫어서 그렇죠. 한 발짝 물러난 거다. 봉합보다는 저는 확전 자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게 이제 내부에서 이제 권력 다툼이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뭐 미래 권력과 현 권력의 충돌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바랬던 수직적 당정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아바타라는 말이 또 계속 따라붙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가 현실론에 의한 한 발 양보한 형태, 여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물론 거기에 이제 또 촉발될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 아무래도 리스크가 또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네. 이를 놓고 약속 대련이다. 뭐 태권도처럼 미리 교감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썼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약속 대련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권력 다툼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 정도 기획력이 국민의힘에게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벌써 50% 넘었겠죠. 이런 정도의 치밀하고 디테일한 이 시점에서의 이런 기획력? 약속 대련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여러 정황상 뭐 네. 특히나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사퇴라는 말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건 내부의 어떤 서로 이제 공천을 앞둔 시점과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 했지만 현 권력, 미래 권력,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의 좀 인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내부적인 그런 다툼,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등이 그러니까 표면화돼서 표출된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은 또 어떻게 저도 생각하시나요? 약속 대련이라는 말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약속 대련이 되려면 누군가가 이득을 받아야 돼. 전체적인 여권 전체가 상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뭐 하루가 이틀 정도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리스크,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여권이 갖고 있는 본인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리스크거든요. 네. 거기서 파생된 문제인 것이지 이걸 뭔가 이제 여권의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를 공고히 해주기 위해서 또 대통령의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한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려면 이제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게 약속된 의견이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이성 교수님 말씀처럼 전혀 약속대로이란 말이 아직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현재 이제 내연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거 국민적 눈높이란 얘기 정도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다. 중도층들에게 소거력이 없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수위가 낮은 발언이었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해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건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했던 얘기고 근데 이렇게 막 대통령실이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거였잖아요. 사퇴 얘기도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권력 다툼을 하려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 한 건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향후 다른 문제나 이슈가 터지고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번질 수가 있다 이 사안이. 근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두 분 교수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본인의 존재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이번 일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면 오히려 위기일 수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께서는? 근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만약에 강판 나간다면 야구로 말하면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후에 들어오는 비대위원장, 비대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이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의 그야말로 뭐 아바타 정도가 아닌 그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권자들에게. 본인도 어느 순간에 선택할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도 선택할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으로서야 사실은 그 핍박받는 모습을 보이고 쫓겨나간다면은 차기 기약할 수 있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만약에 이 집 한동훈 위원장이 이 사퇴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더 좋은 굳이 이제 그 권력 갈등의 권력 다툼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과연 그 정도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자세를 낮추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당대표와 대통령과 당대표가 주례동도 한 적이 많았어요. 김영삼 대통령 많았죠. 때는 네, 당당하게 악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많은 문제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있었잖아요. 몇 개가 쭉 이렇게. 근데 거기서 말 한마디도 못한다면은 저는 그 굳이 한동훈 비대위가 있을 필요가 없고 김기현 최저가 갔으면 됐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대통령 생각을 할 것이고 말이죠. 예. 이성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3년 이상 남았는데 이제 뭐 차기 권력이라고 하는 뭐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도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갈등을 빚었던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차기 권력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이제 현 권력에 대한 어떤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번은 좀 달라요. 이번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아직도 검찰 후배, 아직도 내 부하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감히 여기까지 어떻게 이 선을 넘어? 이런 좀 모습들을 여러 형태로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에 대한 부정 여론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반대적으로 이 사태를 겪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그 대통령 부정적인 여론 가운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큰 포지션들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봉합이라는 아까 표현을 썼지만 앞으로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금 입장 어디에 지금 줄을 서야 되냐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 정확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이렇게 좀 물갈이 폭이 커질 때 다시 한번 이 뇌관이 한 번 정도 더 터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 말고도 이런 예. 공천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냥 편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친명계 인사들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공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객 출마 논란인데 공천 갈등 뭐 확대될 거로 보시나요? 지금 이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공천 갈등은 불가피할 겁니다. 특히 야당은 민주당, 이 더불어민주당은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앵커 말씀처럼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이 지금 있는 지역구에 비명계 지역구죠.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 원외 인사도 이제 도전을 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비례대표를 하는 현역 의원이 또 친명 현역 의원이 비명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런 게 특히 이수지 의원인가요? 비례대표잖아요. 이수지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출마하려다가 이제 논란을 빚고 어제 불출마 선언했고 거기 윤영찬 의원이 또 탈당하려 하다가 성남 중원이 지역구니까 윤영찬 의원이 잔류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 지금 이순희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양이원영도 그렇고 말이죠. 양이원영 비례대표죠. 네. 이런 전반적인 양상이 아무래도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겉에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친명계들의 아마 약진이 두드러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당을 완전히 재편하려는 이번 총선 공천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상당 부분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당내 갈등으로 이게 과도하게 나타나면 그 뭐 선거 전략상도 불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당과 야당의 공천 갈등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아마 그 갈등은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3명이 탈당을 했고 말이죠. 네. 이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니 근데 자객공천이라는 말을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자객공천은 일본 정치계에서 노예한 정치인을 좀 쳐내기 위해서 젊고 아름다운 여성 정치인을 공천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친명 비명 간에 그러니까 비명을 쳐내기 위해서 친명 쪽에서 뭐 총선 경쟁을 통해 가지고 공천하는 거 이걸 뭐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맥락은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지난번에 거의 180석 거의 뭐 전승을 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롭게 정치에 진입하려는 그 정치인들에 대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니 본인들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친명이라는 플레임을 계속 가지고 비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푸시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다. 저는 이건 전략의 하나의 일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갈등은 어떻게 보시나요? 갈등 부분.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공천 룰 중에 당원 그 70%로 좀 높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것이 경선에서 본인들이 유리하다. 그거는 결국은 이재명 지키기라는 형태로 지금 계속 나가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본인들끼리 그냥 권력 다툼하는 것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선 후유증으로 갈 텐데 이래가지고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생각했던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공천을 갖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보면은 현역 의원 하위 10% 컷오프 하겠다고 하면서 여론조사 실시했고요. 9명의 지역구원 중에서 뭐 충청권 포함해서 7명 공천 배제되고 그다음에 3선 동일지역 출마한 의원들은 최대 뭐 35%까지 감점 받게 되는데 세대 교체론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참신한 인물들의 원내 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세대 교체라는 게 너무 단순하게 물리적인 나이만을 가지고 세대 교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근거는 지금 21대 국회의 초선이 과반이 넘었었습니다. 여야 통틀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152명에서 155명 사이였어요. 초선 의원들이. 네. 근데 이 초선 의원들이 여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가장 그 좀 거친 표현 쓰면 나팔수 또 보다 더 센 표현 쓰면 홍위병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분들이었어요. 사실은. 과거의 초선 의원들이 뭔가 소장파 의원들이라고 해서 당에 대해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남원정이 대표적이었죠. 남경필, 정병구 뭐 이런 분들. 근데 이분들이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초선 의원들 그리고 뭐 젊은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 걸지 않아요. 행태가 전혀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더욱더 세련되고 더 달라진 게 없다. 혁신적이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세대 교체라는 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세대가 교체되듯이 단순히 젊은 사람으로만 바꾼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진들은 배제한다라는 건 너무 기계적이다. 그래서 좀 다른 관점에서 세대 교체가 논의돼야 되지. 오히려 생각에 대한 그럼요. 그리고 참신성을 지금 이 상태, 이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게 세대 교체예요. 그분이 설령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그 세대 교체의 의미를 좀 새롭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윤성 교수님은 좀 민주당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민주당도 이제 공천 갈등이 계속 벌어질 상황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올드보이나 3선 이상 중진들 뭐 공천에 불이익 주지 않겠다, 감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좀 뭐 알아서 좀 불출마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역시 당내 갈등도 여전하고 그다음에 비명계에도 이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공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공천도 뭐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물갈이에 대한 여론들이 있고,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몫인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뭐 사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그리고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 요구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도 신상품이 불량품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신상품이 나오면은 뭐 주목도는 높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이 업그레이드 됐나도 우리가 궁금해하고.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가 신상품이다, 새롭게 이 정치 신으로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지금 메시지들이 다 이재명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기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다 이재명 지키기, 뭐 라이언 일병 뭐 빗대서 뭐 이재명 일병 지키기 뭐 이런 메시지만 내고 있잖아요. 강성 지지층에 어필을 하려고. 이런 형태로 물갈이해서 뭐 하겠냐 이거죠. 결국은 이런 분들이 또 국회에 진입하면은 정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70여일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정말 올드보이 나가라.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 뭘 갖고 제대로 해볼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울이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선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이상민 의원이 이제 민주당 탈당해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5선 중진이고 공천률 적용될까도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민주당은 또 이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그 박사를 영입하면서 또 전략선거구로 또 지정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셈법이 복잡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그 황정아 연구원이 이제 뭐 과학기술인이니까 그 또 대전 유성을에 또 근무를 했던 거 아닙니까? 천문연구원이 그 안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허태전 전 대전시장도 있고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구를 닦아온 분들이. 정기현 대전시 의원 했던 분도 있고 말이죠. 김찬훈인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과연 이제 지역구만 닦아왔는데 이걸 받아들일지, 이게 하나의 관건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말씀처럼 이상민 의원을 공천할지 그것도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공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대전 유성을 위한 지역구의 성격 이런 걸 볼 때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이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그런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분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을 많이 비판하다가 탈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간 거. 그렇게 비판했던 게 결국 가는 곳이 국민의힘이었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 막연하게 무조건 전력 누가 이긴다,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대전은 이제 서구갑하고 유성을을 전략선거구로 민주당에서는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현역 불출마 또는 이제 이상민 의원 탈당으로 인한 공석을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유성을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정아 연구원을 이제 인재 영입으로 좀 그 R&D 예산 관련된 큰 이슈를 가지고 이제 영입을 했단 말이죠. 원래 그 영입 인재는 이제 그 비례대표로 공천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구, 희망 지역구에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이제 황정아 연구원이 과연 이상민 의원과 본선에서 붙었을 때 경쟁력이 있냐. 그 부분이 좀 딜레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랬을 때 허태정 전 시장이 좀 유력하다 하는데, 이 허태정 시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허태정 시장을 서구 갑이 전략선거구니까 이쪽으로 또 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통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아마 이제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 룰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황정아 박사가 왜냐하면 연동형 지금 병립형으로 가야 되는데 현 체제로 가면 비례대표 공천할 수 있는 티오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럼 영입은 해놓고
그렇다고 지금 내년 총선에 영입을 선수로 해놓고 못 나갈 수 못 있는. 나가게 할 거니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것도 당 대표가 영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유성을만 볼 게 아니라 서구갑과 연동된 전체적인 교통 정리를 같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4월 총선의 의미는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일꾼을 뽑는 데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